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자공학과 김준호 교수입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교수님 연구실에서 어떤 내용들이 연구 개발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구글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넘어서라고 정했습니다. 교수님 연구실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영상을 인식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 개발하면서 경험했던 내용들과 최근에 어떠한 첨단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개발되었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할 내용은 먼저 연구실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경험을 했던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차량 번호판이나 차량에 대해서 인식 기술을 개발하고 또 기업체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비즈니스에서 적용을 했는데 어떤 것들이 이제 비즈니스에 적용이 되고 연구 개발되었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신경망이 뭔지, 그리고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은 어떻게 개발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연구실에서 개발한 구글 수준의 딥러닝 기술이 어떤 게 있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데모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실 인공지능 연구 경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992년도에 교수님은 이제 국내 최초로 상용 뉴로오시아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뉴로오시아는 신경망을 이용해서 문자 인식을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KBS 9시 뉴스에 치지 않는 컴퓨터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세계적인 패턴 인식 연구소인 캐나다의 샘파미 연구소를 방문해서 연구소 소장인 닥터 수행 교수님과 1년 반 정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문자 인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공항에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얼굴인식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성능이 좋았다는 미국의 L1 프로젝트로 구현된 프로그램보다도 성능이 더 우수하게 나와서 아랍에미레이트로부터 많은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그동안 개발했던 얼굴인식 프로그램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KBS 텔레비전에서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이 그 당시에 방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안면 인식 장애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교수님 연구실의 얼굴 인식 프로그램들이 사용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부터 한 1년간 CCTV 저널에 연구실에서 개발했던 얼굴 인식 기술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TBC 뉴스에 얼굴 인식 기술에 대한 우수성에 대한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10년 전에 2009년도부터 상용 번호판 인식 기술도 같이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개발된 기술들이 현재까지도 기업체에 이전이 되면서 각 비즈니스 사이트에 상용화되어서 설치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에도 경북대 병원이나 영남대 병원, 그리고 인천공항 이런 곳에 우리가 차량을 몰고 주차장에 진입할 때 연구실에서 개발한 번호판 인식 기술이 적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5년도에 교수님 연구실은 경상북도에서 과학기술 대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교수님이 개발한 차량 번호판 인식 기술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체에서 그 기술의 우수성에 대한 정부에서 인정이 되어서 정부에서 조달 우수 제품 지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 1년 동안 방문과학자 자격으로 미국의 애리조나 대학을 방문해서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들을 계속해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의 결과로 2018년도, 19년도 2년 연속 우수 연구 교수 표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실에서는 인공지능에 관한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연구실에서 개발되었던 차량 인식이나 번호판 인식 관련 기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업체 주차 관제용 LPR, 즉 차량 번호판 인식 솔루션이죠. 개발해서 기술 이전을 하고 비즈니스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로고 인식이나 앞 세 자리 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해서 기업체 기술 이전을 하고, 기업체에서는 이 기술을 이용해서 주차 관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비즈니스에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도로 방범용 LPR,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도로 상에서 주행을 하다 보면은 차량 번호판 인식을 위한 카메라가 달려 있을 겁니다.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도로 방범용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는 솔루션도 개발해서 기업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모바일용 LPR, 그래가지고 안드로이드나 또는 아이폰을 이용해서 이렇게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는 이런 솔루션도 비즈니스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대형 주차장에 가면은 차량을 주차하고 난 후에 내 차가 어느 위치에 주차되어 있는지 키오스크를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자동차가 번호판을 인식해서 주차된 차량이 어느 위치에 주차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주차요도 위치 확인 솔루션도 기업체에 제공하고 비즈니스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LPR과 중국 LPR도 개발이 되어서 상용화되고 있고, 특히 말레이시아 LPR은 현재 말레이시아 KL118 프로젝트라고 해서 세계 최고층 빌딩 중에 하나인 KL118 프로젝트에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비즈니스에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벨로시티라는 대기업의 상용 민수용으로 기술 이전을 위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눅스 버전의 LPR을 만들어서 LPR 시스템에 대한 응용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 주정차 단속, 그래가지고 불법 주정차를 했을 때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자동으로 이렇게 불법 주정차가 된 거를 확인해서 구청에서 이제 단속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솔루션도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톨링용 LPR,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통과를 할 때 하이패스를 달지 않더라도 특별하게 티켓을 끊지 않고 자동으로 번호판을 인식해서 통과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서 도로공사에 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차량 추적 기술해서 영상에서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은 CCTV에서 이렇게 통과하는 차량들을 자동으로 카운트하는 기술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비즈니스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과 동시에 객체 추적 기술도 개발을 해서 우리가 보안용으로 사람들이 출입을 하거나 움직일 때 그 상황을 카운트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술들도 개발해서 기업체 이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차량과 번호판 인식 관련 기술을 연구실에서 개발했던 내용들입니다. 인공신경망 모델이 무엇인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두뇌 신경망 모델에 대한 연구는 아주 오래 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1943년도 맥클라우드와 피치가 최초의 신경세포 모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1958년도에 로젠블라트가
퍼셉트론이라는 수렴 이론을 발표를 해서 수학적으로 모델링 할 수가 있다. 인간 두뇌 구조를. 이런 이론들이 발표가 되었고, 드디어 이제 1986년도에 룸멜하트, 힌톤, 윌리엄스 이 세 분이 역전파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신경세포 모델을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모델링하고, 이거를 컴퓨터로 모델링하면은 입력 신호가 주어지고 가중치가 꼽혀져서 뉴런에 모두 전달이 되고, 이 신호를 모아서 일정 스레스홀드가 넘어서게 되면은 다른 신경세포로 전달해 주게 된다. 이런 단순한 동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이것을 수학적인 모델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 표시를 한 다음에 이 뉴런의 구조를 그러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학습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렇게 해서 학습 모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86년도에 룸멜하트와 힌톤, 윌리엄스 세 분이 만든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자 인식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입력 이미지에 A라는 글자가 들어가면은 A라는 이미지로부터 어떤 특징을 추출해서 인공 뉴럴 모델에 입력 신호를 이렇게 인가를 하고, 이 신호들이 전달이 되면서 최종 신호를 통과하게 되면은 A부터 Z까지 어떤 숫자의 뉴런이 가장 강하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A가 들어갔을 때 요 A라는 숫자가 가장 강하게 반응하도록 훈련을 시켜 놓는다라면은 나중에 이 입력에 임의의 신호가 들어갔을 때 만일에 여기에 있는 출력 뉴런 중에 B 뉴런이 가장 강하게 반응한다, 그러면은 입력된 글자가 B다. 만일에 A 뉴런이 가장 강하게 반응한다, 그러면 입력 뉴런이 A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를 인식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최초의 성공적인 인공신경망 모델로서 이제 학계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인공신경망 모델을 가지고 문자 인식에 적용해 보니까 엄청나게 좋은 결과가 나왔었고, 한참 오랫동안 문자 인식에 성공적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한 10년이 지나서 인공신경망 모델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인식 이외에는 크게 사용될 데가 없더라. 그래서 인공신경망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뭔지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국소 최적회로의 수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림에 보면은 이 부분이 가장 최적의 솔루션인데, 여기서부터 스타트해서 이렇게 찾아가서 전역 최적회로 이렇게 수렴이 돼야 되는데,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 쭉 미끄러져서 이 부분에 떨어져 버립니다. 이 부분에 떨어지면은 전역 최적회는 여기인데 로컬 미니마에서 로컬 최적회로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스템이 올바르게 학습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고, 또 과도한 맞춤 학습, 오버피팅 문제입니다. 이게 빨간 샘플과 파란 샘플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게 검은 선처럼 이렇게 라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 수식 모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훈련을 하다 보면은 훈련용 샘플들이 이렇게 상대방 영역에 이렇게 침입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과도하게 신경망은 학습을 시킵니다. 이런 부분까지 구분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나중에 학습이 끝나고 실제 상황에 적용을 해보면은 이렇게 과도하게 학습된 부분들은 다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너무 오버피팅이 되어서 일반적으로 인식하는데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또 드러나게 되었고, 또 세 번째로 다층 신경망 학습이 어렵다. 우리가 신경망을 학습할 때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A 글자나 B나 이런 글자들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반응되는 뉴런을 값을 보고 입력이 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랬죠. 근데 학습 과정에서 A라는 글자를 제시했는데 A보다는 B가 많이 반응이 되게 되면 B 쪽에 있는 신호는 줄여주고 A 쪽에 있는 신호는 크게 해줘야 되겠죠. 이걸 오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차 신호를 역으로 전달하면서 이 웨이트를 학습하고, 또 역으로 전달하면서 웨이트를 학습하고, 역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기존의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층이 깊어질수록 그 오차가 무엇이었든지 여기에 있었던 오차가 점점 가면서 희미하게 사라져 버려 가지고 뒤쪽에 오면은 뭘 학습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 오차가 이렇게 진행이 돼 가더라도 까먹지 않고 그대로 그 오차가 가중치 학습하는 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나중에 개발이 되었습니다만은, 일단은 인공신경망에서는 이런 Vanishing Gradient 문제가 있어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근 10년간 인공지능 암흑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등장하게 되겠죠. 약 10년 동안의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암흑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2010년도에 들어오면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CNN,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이죠. 이런 이름으로 연구가 활발히 재개됩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인공신경망 단점을 보완하는 학습 방법이 드디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딥러닝 알고리즘 연구 개발로 기술이 발전이 이루어졌고, 특히 GPU나 하드웨어 연상 속도가 엄청나게 발전이 되면서 복잡한 행렬 연산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줄였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알고리즘들을 드디어 계산해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어서 과거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빅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샘플 데이터를 훈련할 수가 있어서 기존의 인공신경망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고 딥러닝이라는 이름을 붙인 기술로서 새로운 인공지능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모델은 최근에 구글에서 텐스플로우라는 이름으로 파이썬이나 C 라이브러리로 제공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구글 CNN,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이런 이름으로 이제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 엔비디아에서 GPU를 발표를 해서 딥러닝에 대해서 고속으로 학습할 수 있고 또 인식할 수 있는 기술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라스를 이용해서 텐스플로우를 포함한 다른 머신러닝 모델 훈련을 위해서 고수준의 API를 제공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일반 엔지니어들이 딥러닝에 대한 수학적인 배경이 없이도 인터페이스를 아주 심플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해 줌으로써 프로그래머들이 딥러닝 모델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연구 개발 여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텐스플로우 유닛 해서 TPU라고 해서 구글에서 텐스플로우 전용 프로세싱 유닛도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엔비디아에서도 이제 GPU 만들면서 긴장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 엔비디아는 자체적인 기술로 딥러닝 모델에 상당히 크게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연구의 95% 이상 대부분의 연구가 구글에서 제공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상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텐스플로우나 케라스 이런 모델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데 일반화된 구글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어느 정도의 상용 기술을 만들 수 있으나 결국은 기술의 종속성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교수님 연구실에서는 고성능 솔루션 개발을 위해서는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전용으로 동작할 수 있는 딥러닝 구현 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구글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 연구실에서는 독자적으로 딥러닝 구현 기술에 대해서 연구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구글에서는 딥러닝을 위한 그 라이브러리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보이는 수식은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딥러닝을 위해서 이제 학습하기 위한 수식적인 모델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수식이 좀 비교적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이나 연구소에서는 이 수식 모델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기보다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바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그 라이브러리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여기 있는 수식 모델을 그대로 이용해서 또 일부 수정을 하고 해서 구글에서 개발해서 발표했던
런의 5 구현에 필요한 요소 알고리즘들을 직접 C++ 코드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순수 네이티브 C++ 코드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고속으로 처리가 되고 또 가벼운 솔루션으로 제작이 되어서 모바일 프로그램이나 PC에 탑재가 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컨볼루션 알고리즘, 풀링 알고리즘, 드랍아웃,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 그 다음에 로스 펑션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이렇게 다층 딥러닝 모델을 설계를 하고 또 이 설계된 모델을 훈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들을 자체 개발해서 구글에서 발표한 내용과 이제 연구실에서 개발했는 내용이 기술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어느 정도 비슷한지를 직접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글 텐스플로우와 연구실에서 만들었던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과 인식 성능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런 인식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 엠니스트에서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이렇게 필기체 숫자 데이터베이스를 오픈하고 이 오픈된 데이터베이스는 6만 개의 글자를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10,000개의 글자를 가지고 훈련되지 않은 10,000개의 글자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훈련되지 않은 10,000개의 글자를 어느 정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딥러닝 기술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기술이 되는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왼쪽에는 자체 개발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이고 오른쪽은 구글 텐스플로우의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몇 개의 층으로 하느냐 또 어떤 구조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런의 5라는 동일한 구조와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는 구조를 텐스플로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하고 또 자체 개발했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갖고 시뮬레이션해서 그 성능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먼저 파이썬을 가지고 구글 텐스플로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나니까 6만 개를 학습하고 난 다음에 10,000개의 샘플에 대해서 정확도를 테스트해 보니까 99.216% 그러니까 반올림하면 99.22%가 되겠죠. 이런 인식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구조로 교수님이 직접 개발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역시 이제 6만 개를 학습을 하고 베리파이 10,000개를 테스트해 보니까 99.24%가 인식이 되었습니다. 99.24%가 인식이 되었어요. 속도는 샘플당 0.003818s니까 아마 이제 100개의 글자, 100개의 필기체 숫자를 인식하는데 0.38초 정도 이제 걸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문자 인식, 필기체 숫자 인식에 사용을 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보니까 구글 텐스플로우가 99.22%, 자체 개발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99.24%, 이 정도 되니까 약간 나을 수도 있습니다만 성능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연구실에서 확보한 이 기술이 구글의 텐스플로우와 비슷한 성능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자체 개발한 코드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응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맨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교수님 연구실에서는 기존에 OCR 엔진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 딥러닝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OCR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이 OCR과 연구실에서 개발한 OCR을 결합해서 신규 더 고성능의 문자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결합신경망을 이용한 여권 MRG 정보 인식해서 디지털 산업 정보학회 논문지에 이제 2019년도에 발표가 됐었는데, 이렇게 여권에 보면은 MRG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첫째 장을 넘기게 되면 여기에 이름과 여권 번호와 각종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는데, 이 정보를 인식하는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만들어서 현재 두 개 결합하니까 99.79% 정도의 인식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항의 출국장에서 여권을 인식할 때는 여권 전용 판독기에 이렇게 여권을 갖다 댔을 때는 위치나 그 다음에 캡처하는 화면이나 이런 것들이 여권을 인식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에서 영상을 캡처하고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모바일 카메라를 가지고 여권에 이렇게 비췄을 때는 이게 글자가 크기나 적기나 그 다음에 기울기가 비틀어지고 영상이 깨끗하게 촬영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각종 면세점이나 또는 여행사나 이런 쪽에서는 이러한 영상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어야만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개발한, 이 연구실에서 개발한 이 여권 인식 솔루션이 현재 이제 국내에서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여러 기업체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그런 기술들이 실제 적용된 솔루션들의 데모 영상 몇 개를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번호판 인식에 대한 데모 솔루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로 비틀어도 스마트폰 카메라에 정확히 인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인식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들려더라도 정확히 인식이 되고 있죠. 그리고 옆에 비스듬히 찍더라도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여권 인식 솔루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로 기울기를 다르게 하더라도 이렇게 MRG 라인을 찾아서 그 라인에 있는 글자를 인식하고 그 글자를 해석한 정보를 이렇게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분증 인식하는 데모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민등록증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갖다 대게 되면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그리고 발급 구청에 대한 정보를 인식을 하고, 녹색 버튼, 녹색 화면은 그게 인식이 되었을 때 인식 결과를 내용을 저장하는 그런 모습을 촬영한 겁니다. 이렇게 주민등록 번호와 이어서 자동차 운전면허증도 운전면허 번호와 발급일자, 발급구청, 그 다음에 시큐리티 번호까지 인식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인식에 대한 내용들은 앞에 설명한 것처럼 한참 오래전에 개발이 됐던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1000명 이상의 사람 얼굴을 기억하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카메라 앞에 임의의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1000명 중에 누구인지를 판단하는데, 옆에 보면은 교수님의 얼굴이 90% 이상 매치가 되어서 1008명 중에 이 사람은 김진호라는 사람이다 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연구실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면은 국제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딥러닝 인식 기술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인공지능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자공학과 학생들의 첨단 기술 활용을 할 기회가 점차 더 확대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교수님 연구실에 대한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술들이 어떻게 개발이 되어 왔고,
또 그 경험들은 어떤 경험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기술이 확보되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연구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동영상 시청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